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회사는 매년 엄청난 이익이 나는데 내가 산 주식의 주가는 매년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럴까?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죠? 이 영상에서는 이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요. 기업의 수익과 투자자의 수익이 왜 다른지 그 이유와 이런 현상의 대처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의 투자 방법하고 습관까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런 회사를 안 사는 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오를 회사를 먼저 선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투자해야 최저 리스크로 하이 리턴까지 할 수 있는지 제가 사용하는 퀀트 전략, 사용하는 프로그램까지 공개할 거예요. 끝까지 봐주시면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매년 몇 천억씩 팔고 또 몇백억 순이익도 나서 매년 회사에 돈이 계속 쌓였어요. 회사의 순자산, 즉 자본이 계속 커지는데 회사 가치를 표시한 주가가 계속 떨어져요. 좀 이상하죠.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이 회사가 순자산이 2.5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7조가 17조가 됐다고요.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서 말이에요. 회사에 있었던 돈이 7조에서 17조가 됐는데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주가가 안 늘었다고 하면 매출이 안 늘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매출을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그런데 매출도 최근에 5년 동안 46% 상승했어요. 그럼 당연히 주가 꽤 올랐어야 되잖아요. 자, 주가 보시죠. 10년 동안 순자산이 2배 반, 매출이 46% 상승했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반영이 돼야죠, 주가에. 그치만 주가는 29% 떨어졌어요. 이 정도면 좀 과한 것 같다는 생각 드시죠? 이제 이 주식 한국 사람이면 다 아는 GS예요. 이 문제의 가장 큰 이유는 GS건설, GS리테일 등 주요 자회사가 다 별도로 상장돼 있으니까 다 거기서 사기 때문에 지주회사를 잘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를 받는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는 거버넌스 문제가 생겨요. 거버넌스 문제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런 현상은 GS뿐만이 아니라 LG, 삼성, 실질적인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 SK, 현대해중공업도 다 마찬가지죠. 조금 결이 다르지만 카카오의 경우도 기존 자회사를 다 독립적으로 성장시켜서 상장시켜 버렸어요. 때문에 자회사가 성장을 해도 기존 카카오는 주가 혜택을 못 받아요. 그리고 카카오 주주들도 자회사의 직접적인 이익을 못 누려요. 이것도 뭐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 후에 카카오의 주가는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박영옥님이라고 아세요?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이름보다 주식 농부로 더 유명하신 분이에요. 연 50% 이상의 투자 수익을 거뒀던 분이에요. 이분이 쓰셨던 책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를 보면요. 대부분 전체 회사의 지분이 대주주보다 소액주주, 연금관리공단 이런 데서 갖고 있으면 보통 이래 한국이죠. 실질적으로 주인은 국민인데 지배구조만 대주주라서 이건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너무 공감이 됐고 바로 이게 거버넌스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하고 그 경영 주체자가 좀 다르다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 국민연금의 돈은 다 우리 돈이잖아요. 다 모두의 돈이잖아요. 그리고 소액주주도 다 국민이고요. 이게 어떻게 바뀔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이렇게 회사랑 주가가 다르게 움직인 게 벌써 강산이 바뀔 만큼 10년이에요. 이 회사는 지주회사 디스카운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다 포함된 회사죠. 결국 이익이랑 주가가 따로 노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이익과 투자자의 이익이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돈을 버는 방법도 다르고 주가가 올라도 기업의 이익이 없으니 회사에 돈이 계속 쌓여도 주가는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럼 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이랑 투자자가 돈을 버는 방법의 차이가 뭘까요? 이제 회사와 주식 투자자의 수익의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은 가격 대비 고객이 느끼는 가치 이상으로 무엇을 줘도 수익을 내요. 뭘 주냐는 기업에 따라 다 다르겠죠. 어쨌든 고객에게 매출을 해서 돈을 법니다. 이게 누구나 다 아는 기업이 돈 버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금 조달이에요. 지분을 나눠주고 그 돈으로 사업을 더 키우려고요. 물론 주가가 상승하면 유상증자를 할 때 유리한 조건으로 추가
추가 증자를 할 수도 있죠. 초기 투자자나 임원들이 주요 주주가 투자한 자본금의 일부를 블록들 및 여러 가지 방식으로 회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새롭게 만든 법에 의해서 블록딜의 경우에는 30일에서 90일 전에 사전공시 의무제를 시행해야만 돼요. 그래서 블록딜로 소액 주주 피해가 줄어들 것 같아요. 전 다행이라고 참 생각하고 있어요. 또는 임직원들에게 주인 의식을 만드는 등 동기부여를 위해서 주식 상장을 하는 이유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기업은 아니지만 대주주의 경우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서 경영권을 매각할 때 큰 돈을 벌죠. 물론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판다, 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전에는 한국에도 개인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무공개 매수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한국 IMF 시절에 경제 구조조정이 한참 할 때 구조조정의 속도를 느리게 된다는 막 여러 가지 지적 덕분에 그때 없어졌어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여야가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0 플러스 한 주로 하냐, 아니면 100%다 의무공개 매수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이번에도 그냥 보류하자, 이걸 한참 여야가 논의하고 있어요. 이번에 의무공개 매수제도가 되냐 안 되느냐는 201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그리고요, 아직 한 달도 채 안 된 일인데 이번에 롯데렌탈을 매각하는 일이 있었어요. 홍콩계 어피니티 P라는 데서 롯데렌탈을 인수했어요. 시가의 2배가 넘는 간격으로 롯데렌탈의 최대 주주인 롯데호텔하고 부산 롯데호텔의 보유지분 56%를 매수할 때 롯데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매수했어요. 2배가 넘는 가격으로 봤어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의무공개 매수제도가 50 플러스 한 주로 했어도 롯데는 이미 혼자 56%잖아요. 어차피 소액주주는 한 주도 주식을 매도할 권리가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경영권을 매각할 때 소액주주를 너무 소외시키지 않고 싶다면 50 플러스 한 주냐 아니면 전체냐, 이거보다 더 유연한 답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제도가 100%를 다 사라 이런 식으로 치우치면 너무 이건 최대 주주한테 경영권을 보호해주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이주금이 너무 높아질 테니까요. 제 생각에는 대주주의 가점 주주는 어느 정도는 추가 프리미엄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다른 주주들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하고 소액주주도 기존 주가하고 프리미엄 가격 어딘가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정도 보완책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건 개인 투자자가 하는 주식 투자 본질이 아니에요.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오면요, 원칙적으로 회사가 지속적으로 수익도 나고 성장하면 주가는 우상향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주가가 상승하면 회사의 조류가 없을 때는 주가랑 회사의 실적이 상관없이 움직여요. 하지만 회사가 만약 이익도 나고 계속 성장하면 당연히 주가도 상승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정도를 걷는 경영자들은 항상 금융시장을 통해서 회사의 성장의 발전을 도모해요. 하지만 지금 현실은 기업의 수익이랑 투자자의 수익이 상관없을 때가 너무 많다는 이유를 설명 듣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요? 우리가 아는 투자 중에선 뭐 친척이나 지인이 좋은 사람 생겼는데 자금 좀 너 투자 좀 해라, 이익 나면 좀 나눠줄게, 같이 지분대로 나누자, 이런 거랑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거랑은 근본적으로 아예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지인한테 투자한 것처럼 주식 사면 회사가 번 돈을 나눠줘요? 지분만큼?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산 거랑 그 회사가 돈을 버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배당 관리 권리 있죠. 그치만 배당을 주는 것도 회사 의무는 아니에요. 물론 지분만큼 회사가 주주총회 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있어요. 그치만 개인 투자자가 회사의 의결권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식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가 수익은 나고 있는데 회사가 같이 평가 못 받네, 야 나 낮은 주가라도 좀 사줘서 고마워, 뭐 줘요? 아니잖아요. 물론 배당이나 무상증자를 해준 주식 팔아서 돈을 벌어요. 그치만 배당 권리가 생기는 날, 그러니까 배당락에는, 그리고 무상증자가 생기는 날, 무상증자 받을 권리가 생기는 날은 권리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준일은 배당 금액만큼 떨어지고 무상증자도 권리락만큼 떨어져요. 그러니까 동시에 무상증자는 받은 주식을 공짜로 받았잖아요. 막 파는 현상도 생기기 때문에 권리락보다 더 떨어지기도 해요. 이건 항상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죠. 배당락 경우를 말씀하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회사는 다시 배당 후 다시 상승하고 이전 가격으로 돌아가고 지속적으로 주가도 계속 상승하겠죠. 성장하겠죠. 물론 계속 수익 내고 성장한다면요. 배당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주가도 우상향하겠죠. 미국에 상장된 배당킹 기업은 50년 이상 배당을 했어요. 그리고 배당 기족들은 25년 이상 배당을 지급하고 계속 증액해온 회사들이에요. 근데 한국에는 아직 이런 뭐 배당킹, 배당 기족 이런 명확한 기준 인증 제도 같은 건 아직은 없어요. 일반 계좌로 투자할 때는 배당은 주식을 팔지 않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저는 CFD라는 파생계좌로 투자해서 상승분만큼 안 팔아도 돈을 추가로 꺼낼 수가 있어요. 저는 주식의 현물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식의 포지션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롱숏이 다 가능한 거예요. 매수 공매도를 다 가능하다는 거죠. 이 계좌에 대해서 구독자님이 알고 싶다고 말해주시면 제가 한번 설명 영상 만들어 볼게요. 다시 이야기하던 걸로 돌아오면요. 배당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건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에요. 단적인 예로는 워렌 버핏이 운영하죠.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버핏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재투자해서 더 높은 수익을 해서 회사를 성장하는 게 주주들한테도 좋고 본인한테도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배당을 주는 건 꼭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근본적으로 주식 투자자가 돈을 버는 방법은 상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다른 투자자에게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 주식을 사는 거예요. 주식을 사는 이유는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 주식을 사서 그 회사가 내가 생각한 주가에 반영이 되면 우리는 그 주식을 다른 투자자한테 팔아요. 그래서 차익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회사가 자사주를 사서 소각해서 주가를 올라가줄 요소를 만들기도 하고요. 번 돈을 배당으로 나눠주기도 해요. 그렇지만 소각을 통해서 주가가 오를 요소를 만든 거고요. 배당을 하면 배당락이라는 게 생겨서 기준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투자자가 내가 산 거를 다른 투자자에게 팔아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항상 배당을 주고 배당락 후에 다시 원래 가격으로 안 돌아가면 아무도 배당 받고 안 좋아할 거예요. 심지어 배당을 받으면 배당 소득세도 내야 돼요. 배당을 안 받았다면 배당 소득세도 안 냈겠죠? 기업과 투자자가 돈을 버는 법이 아예 다르다 그랬죠? 본질적으로 기업은 고객에게 매출로 수익을 내요. 주식 투자자는 주식으로 배당을 받아 수익을 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건 다른 투자자에게 지분을 팔아서 손익을 실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회사가 변화될 때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이 회사가 돈을 벌고 있구나. 그러니까 주식이 오르겠네. 단 한 가지 이슈보단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로 회사가 변화되네. 이래서 돈을 버는 형태가 바뀌네. 그래서 구조도 바뀌는구나.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사실 이 이야기가 핵심인데 너무 본론을 늦게 했네요. 대표적인 투자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다 투자라는 영역에 있지만 다 아예 다른 방식의 게임이에요. 하나, 가치 투자가 바닥부터 가치를 다 체크해서 투자하듯이 한 점 한 점씩 내기 위해 많은 것을 해야 하는 축구라면 단타 트레이딩은 빠르게 점수를 내는 농구예요. 아예 방식이 다르죠. 단타는 차트를 보면서 빨리빨리 점수를 내는 형식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퀀트는 어떤 방식의 투자일까요? 퀀트는 미식 축구예요. 손발 다 써요. 많은 미식 축구처럼 선수처럼 두꺼운 장비를 입고 달리죠. 많은 데이터와 더 많은 알고리즘이 필요해요. 가치 투자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여러 가지 그 회사의 저평가된 부분을 찾기도 하고 모멘텀을 찾아서 올라갈 수 있는 지점을 찾기도 해요. 그리고 미식축구처럼 끊어서 전략을 만들기도 해요. 물론 모든 운동이
다 운동이 똑같이 멘탈과 체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모두 세 가지 투자 방식 좋다 방식 모두 다 투자니까 멘탈도 좋고 명확한 투자 원칙이 있어야 돼요. 각 게임은 공통적으로 투자에 필요한 게 다 똑같죠.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짧게 요약해 볼게요. 예, 먼저 제일 유명한 투자 방법인 가치 투자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보죠. 가치 투자를 스포츠로 하면 굉장한 노력 끝에 한 점을 내면서 짜릿함을 느끼는 축구 같은 투자 방법이라고 했죠. 가치 투자하면 워렌 버핏이죠. 즉 워렌 버핏이 직접 투자했던 초기 시절 연평균 수익률은 29.5%로 추정된대요. 공개된 수익률은 버크셔 해서웨이 창업 후에 초기 자금이 10,000원이었으면 2023년에는 8억 4천이 됐고 연 21%죠. 24년의 수익률은 아직 결과는 안 났지만 같은 수익률을 했으면 10,000원이 10억이 된 거예요. 가치 투자는 정말 훌륭한 방법이지만 개인 투자자에겐 가장 큰 약점은 개별 회사의 가치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많은 투자 경험도 있어야 되고요.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종목 서로 간의 관계를 체크해서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도 만들기 어려워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큰 액수를 투자할 때 리스크 해지하기가 어렵고 종목에 확신이 없다면 큰 액수를 투자하기도 어려워요. 제가 가치 투자로 10억을 냈다는 영상에서 바이두 중국 기업에 큰 액수를 투자해서 큰 수익을 냈지만 많은 걸 배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결국 일반 투자자에게 가치 투자는 적합하지 않은 투자 방법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단타 트레이딩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빠르게 한 점씩 내는 농구랑 제가 비유했죠. 단타를 이야기하자면 유목민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차트를 통해서 단타를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제가 단타를 공부할 때 단타와 스윙을 통해서 큰 돈을 버는 분이 유목민님이었어요. 저도 유목민님의 시그널 리포트를 신청해서 제가 단타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방식을 통해서 단타 스윙 투자를 하는지 들어보고 싶어서 시그널 리포트를 한 달 정도 들어봤어요. 20년 동안 제가 주식 투자를 해본 결론은 그 방식으로 유목민이처럼 단타 투자를 잘하는 분이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였어요. 그렇지만 저는 유목민님의 방식이 제가 따라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목민님이 하시는 스타일은 단타라기보다는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에 대해서 그 재료가 공개되는 타이밍을 시그널로 잡고 수익을 내는 방식이었어요. 그 방식도 좋은 투자 스타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단 이 방법은 주식 투자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들고 저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가 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어요. 물론 유목민처럼 공부하고 그런 감각을 가진 분이라면 가능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 없었고 전체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라면 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서비스를 종료했는데요. 추가로 35만 원이란 비용 대비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좀 부족해 보였어요. 흔히 말하는 차트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말을 해볼게요. 차트 투자나 거래량, 가격 패턴 등의 기술적 지표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죠. 보통 RSA나 MACD나 이동평균선 이런 지표를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차트하는 단타의 핵심인데 수수료와 세금의 부담이 크고 작은 확률이라도 내가 이기고 지는 확률이 똑같지 않고 내가 이길 확률을 높인다면 한번 거래할 때 수수료를 내더라도 내가 높은 확률로 이긴다면 결국 이 횟수를 늘려서 최종 합은 내가 이기게 되는 차트를 보고 하는 게 단타더라고요. 이걸 하려면 절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내가 이길 확률이 55%라고 해도 60%일 수도 있대요. 마찬가지예요. 다 60%면 40%, 55%면 45%가 진다는 거잖아요. 결국 100번을 하면 45%가 지면 극단적으로 45% 연속으로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타 투자는 빨리 손절하고 그래야 예수금도 다시 생기고 그 돈으로 다시 게임을 계속하죠. 물론 분할 매수를 통해서 하는 단타 기법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 부분 설명 안 할게요. 예,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단타 투자는 트레이딩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충분한 시장 경험, 기술적 분석, 시장의 정보까지 잘 정리해서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안정감은 모든 투자는 다 똑같고요. 평정심까지 있어야 단타를 투자할 수 있는 사람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초보자라서 무분별하게 단타를 시도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손실이 올 수도 있어요.
한두 번은 운으로 이길 수 있어도 횟수가 많아지면 결국 확률이 수렴하잖아요. 단타 트레이더는 본인의 실력을 키워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본인 실력을 늘리면 단타도 돈을 벌 수 있지만 흔히 말하는 유사 투자 자문 이런 거 있잖아요. 회원비 내고 리딩방 들어가는 거. 이건 딱 사기당하기 딱 좋죠. 결국 트레이딩 실력을 키우면 가능한 투자 방법이지만 저는 시간 대비 아웃풋이 너무 작아서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 투자 방법인 손과 발을 다 사용하는 미식축구인 퀀트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퀀트 투자는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모든 지표를 활용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옛날에 이런 투자 퀀트 기술이 없을 때 우리만 지금 같은 데이터로 퀀트 투자를 했다면 이건 최소예요. 최소 31% 수익을 냈을 거예요. 그랬다면 워렌 버핏 시간만큼 투자했다면 10,000원이 1,000억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만 그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퀀트를 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당연히. 그렇지만 지금도 데이터 분석과 전략 생성으로 훌륭한 조합만 만든다면 시드가 커지기 전에는 20-30%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수년째 그거 이상 하고 있어요. 퀀트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의 팩터의 데이터를 분석해요.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로 많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팩터로 분석해서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고요. 당연히 기업의 성장을 나타내는 영업이익 성장률, 자산회전, 총자산 대비 이익률 이런 걸 다 찾아내고 주주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 있죠.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해요. 이와 같이 주가의 흐름을 보고 이와 함께요. 주가의 흐름을 보고 상승 모멘텀도 확인을 해요. 그 다음 백테스트를 통해서 이 전략이 과거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 시뮬레이션해서 이 지표를 옛날에 투자했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냈는지를 검증하죠. 최종적으로 이렇게 검증된 기준에 따라 투자할 기업을 선정해서 체계적으로 감정이 배제된 투자를 바로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퀀트 투자는 단순히 회사가 돈을 잘 번다는 이유, 매출이 늘어난다는 걸로 투자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주가 상승, 주식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복수 전략을 만들어서 이 전략을 다시 한 개의 포트폴리오에 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 전략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거를 매일 스크리닝해서 한 개의 포트폴리오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단타가 횟수를 늘려서 리스크를 관리한다면 퀀트는 다양한 종목을 다양한 방법으로 자주 찾아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리스크 해지를 위한 카나리 포트폴리오도 추가로 조합해요. 결국 만약에 다수 전략을 만들어 놓고 이에 대해서 전략끼리 상관 개수까지 분석해 놓는다면 투자 전략이 초안만 나와도 최소 시간 투자로 리스크같이 해치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투자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 투자자에게 이게 최적의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퀀트 프로그램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 저희 팀에서 몇 년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퀀터스 밸리 AI 등 여러 다양한 퀀트 플랫폼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 포트폴리오를 제 주식 계좌하고 비교해서 리밸런싱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사용하는 퀀트 전략들은 미국, 한국 그리고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수십 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전략들이 매일 자동으로 받아서 데이터를 매일 제 DB에 저장해요. 그리고 DB의 전략 간 상관관계를 체크해서요. 또 심지어 ETF까지 서로 간의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최종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 동시에 같이 하락하지 않은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기업이 올라갈 확률, 서로 간에 보완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리스크는 낮지만 수익이 높은 전략과 ETF까지 구성된 종합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죠. 추가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써도 큰 위험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너무 큰 레버리지는 절대 위험하죠. 저는 CFD 상품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CFD 상품은 임창정 사태가 났을 때 임창정이 투자했던 방법이죠. 임창정은 그 사건으로 거의 전 재산을 날렸대요. 레버리지 투자는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최대한 빨리 이 프로그램 보여드리는 영상과 제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정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영상 꼭 제작해서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 프로그램은 내가 만든 전략과 그리고 ETF끼리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각각 전략과 ETF의 관계를 체크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타작 프로그램에서 내가 만든 전략 또는 ETF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포트폴리오 리스크 해지하는 것이 중심된 용도예요. 저는 리스크 해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추가로 이 프로그램은 한국, 미국의 ETF 간의 모든 상관관계 수 및 CAGR, MDD, 배당률, 배당 내역까지 체크할 수 있어요. 모든 국내, 미국 ETF 및 종목을 체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연금, IRP, ISA 계좌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ETF 간 관계를 볼 수 있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ETF 종목의 일별 수익률, MDD 기반의 종목별 점수까지 체크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쓸 수 있는 무상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곧 배포할 예정이에요. 기대해 주시고 다음 프로그램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 타자 퀀트 프로그램에 적용된 저희 팀에서 만든 하나의 티커의 상황을 자동으로 체크해서 매수 매도 포지션의 비율을 맞추고 리스크까지 더 줄이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ETF 및 배당주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더 큰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미국 시장에서 레버리지 ETF까지도 포함된 카나리 전략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도 곧 공개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구독해 주시고 이 프로그램도 받으시고 많은 피드백도 부탁드릴게요. 이제 타작 채널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타작은 다른 주식 채널과 다르게 다양한 실제 데이터를 편리하게 조합하는 방법을 공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도 원칙을 지킬 수 있는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다 투자에 활용하고 꼭 필요한 실질적인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모든 투자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합니다. 물론 개별주 퀀트 전략은 다른 퀀트 플랫폼에서 만들어서 그 데이터가 자동으로 타작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로직을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매일 나오는 데이터를 카나리 타이밍과 전략적 특징이 포함된 새로운 로직으로 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시스템 외에 제가 사는 종목, 제가 사고 싶은 종목은 제가 따로 개인용 추가 포트폴리오에 넣으면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 데이터에서 같이 조합해줘요. 제가 정한 비중에 의해서요. 또한 여러분이 피드백 주시면 제가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해준 이제 피드백을 많은 분들에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더 개선할 거예요. 사용해 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특히 일부 기능은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에요. 프로그램을 상용할 수 있는 기반까지 순차적으로 마련해서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란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야 돼요.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투자 원칙을 지켜줄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투자하면서 제 원칙이 들어있는 포트폴리오를 항상 체크해서 리밸런싱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체크할 수 없으면 사실 리밸런싱 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만들어진 체계적인 규칙이 제가 확인해야 마음이 편해서 실제로 매수 매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복잡한 데이터를 손쉽게 이해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투자 수익률이 개선되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성장하고 같이 성공적인 투자 여정을 하고 싶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투자 방법은 각자 원칙에 맞춰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드리기를 정말 바래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제가 설명해드리는 더 유용한 투자 방식과 곧 공개할 프로그램의 소개 영상 및 배포 영상도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을 하셔야 제가 배포 영상이 자동으로 가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